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2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월요일이다 보니까 아침 회의가 거의 10시 넘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일정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농담 아니고 정말 좀 빨리 해야 됩니다. 네, 1시간 이상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빨리 1시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무조건 잘해주는 것도 올바른 리더십이 아님을 배웁니다. 모범을 보여 가족이나 아랫사람보다 더 일하고 마음쓰고 애쓰는 자기가 죽는 것이 리더십임을 배웁니다. 늘 들어왔던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초록보라님께서 갱년기로 우울해지면서 주식 공부에 도전해 보았는데 대표님 방송 오래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많이 단단해졌어요. 신기하죠? 아마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제가 3% 상담소도 진행해보고 하면서 지금 3% 상담소뿐만 아니라 인피니티 때부터 한 2,500, 한 3,000명 정도 만나 뵌 것 같은데요. 근데 거의 정신과 의사 수준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단체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좌보다도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셨구나. 마음이 너무 상처받으셨구나.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면 참 외로우신 분이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떨 때는 거의 1시간을 얘기를 들어드립니다. 네,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그러셨잖아요. 다른 게 치료가 아니라고. 그냥 얘기 들어드리는 게 치료라고. 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떨 때는 진짜 1시간 내내 듣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참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가는 건데, 그죠? 참 많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참 많이 피폐해지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좀 잘못된 방법으로, 그죠?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 방법으로,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노력은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근데 be nice가 좀 빠졌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사람이 혼자서 무인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무인도에서 혼자 물고기 잡아먹고 감자 키워가지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과연 오랫동안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톰 행커스가 주연한 캐스트어웨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죠? 추락해가지고 무인도에서 살아가면서 외로워서 그 윌슨이라는 배구공 옆에 두고 헤이 윌슨 하면서 얘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면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참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 주식보다도 훨씬 소중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제가 그동안에 깨달았던 거, 그러니까 얄팍한 지식이나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원칙과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하니까 좀 괜찮던데요 하는 걸
좀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단단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보람됩니다. 저에게는 세상 어떤 뉴스나 드라마보다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입니다. 우리 정근 형님이 남겨주셨고요. 소빵이 님도 김해 사시네요. 하여튼 제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요. 김해 내려가서 김해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 채밀턴 분들 한번 쭉 다 만나 뵙고, 광주 가면 광주에 계신 우리 채밀턴 분들 한 번씩 만나 뵙고, 네. 대구 가면 대구에 계신 우리 채밀턴 분들 만나 뵙고, 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저희 회사가 갈수록 이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잖아요. 저 박세익이라는 사람의 힘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팀 체슬리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저희 아침에 모닝 브리프를 보시면 이 팀 체슬리가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건데, 제 목표는 어쨌든 박세익 없이도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면 자주 이 지방에 우리 채밀턴 분들 만나러 뵈러 좀 다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에게 미국 주식 사놓은 것이 많이 올라서 주식으로 선물을 하려고요. 충청도 토끼님 하셨고, 오늘 사무실 방문 전문인과 채슬리 직원들을 보면 많이 반성합니다. 어금니 꽉 물고 눈에 늘 레이저 쏘며 30년을 보냈습니다. 강해야 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웃는 얼굴 만들려 노력 중입니다. 거제도에서 오신 부부님 잘 가셨겠지요? 인사도 못하고 나왔는데 채슬리와 함께 경제적 자유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김해 사는데 김해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채슬리 가고 싶네요. 은근 김해에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봅니다. 그죠? 국장이나 미장이나 조정이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전 좋습니다. 둘 다 럭키비키잖아요.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월요일 날 해와 같은 얼굴로 뵈어요. 우리 레나 정님도 보면 굉장히 단단하신 분입니다. 여성분한테 단단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보면 멘탈이 이미 자존감이 굉장히 단단하신 분. 그런데 월간 전망대 오셔서, 아니면 이번에 북토크 때도 앞에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단단함이 보입니다. 고객이 부자되고 직원이 부자되는 회사를 만들겠다 하신 목표가 좋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인턴을 사랑하시는 애민심, 측은지심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도령과 박 매니저, 저 두 분의 성공 스토리가 전국으로 퍼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전공을 하지 않은 분야로 주식과 채슬리의 매력을 느껴 인턴으로 시작해서 정상까지 올라서는 성공 사례가 나오며, 위대한 기업, 위대한 매니저가 되며 많은 사람들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좋아하거나 매력을 느끼는 일을 새로 시작해 볼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서도 요즘 아침 모닝브리프의 댓글이라든지 몸의 신방의 댓글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제 금융무사가 한두 분씩 막 이렇게 탄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퇴근 출첵입니다. 한 주가 끝나서 기뻐요. 이번 주 모닝브리프와 몸의 신방 5일 내내 개건했습니다. 89세까지 주식 투자 고릴라 Z45님이 쓰셨습니다. 박 대표님, 오도령을 300억에 팔지 말고 오도령에게 300억을 주시고 더 일을 잘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닝 브리프에서 오도령 타령하시는 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셨고요. 혼자만 알고 안 알려준다고 하시고 훌륭한 직원들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고객분들 자금을 맡아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팀 체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시간 20분 전무님 역대급입니다 하셨는데, 잠깐만요.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1시간 21분. 네, 더 이상 이거 신고가가 내도록, 플레잉 타임이 신고가가 내도록 놔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댓글도 20분만 딱 하고 제가 자를 생각입니다. 저도 사주에 호랑이 2마리 있습니다. 제니팡님이 얘기하셨고요. 석사과정 시절 서울미래유산 프로젝트 알바하며 성수대교 사건을 접했습니다. 기록으로 접한 사건이 너무 슬퍼 프로젝트 끝나고 꽃다발 사들고 위령탑에 갔었죠. 강변북로 한가운데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흰 꽃을 들고 있으니 생생 달리던 차 중 몇 대가 잠시 멈춰 주더군요. 위령탑에 헌화하고 뒤로 돌으니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세상이 다 잊어도 엄마는 잊지 않을게. 네. 우리 남편도 출근길이라 참 힘들었죠. 우리의 아픈 기억들이죠. 저는 시골에 있어서 뉴스에서만 보았는데요. 선생님 글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없기를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영상이 길면 전무님과 대화를 길게 하는 것 같아 좋아요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됩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될 때 인간은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깝게는 자식 등 혈연관계고 인격이 높아지면 타인에게까지 확장되겠죠. 하셨습니다. 지식은 혼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함께 할 때 비로소 빛난다는 말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IQ 2만짜리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식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누며 얻는 지혜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리더십 이야기 듣고 상당히 공감됩니다. 저도 여러 군데 회사를 다녀봤지만 리더십 있는 장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장들이 대부분이었고,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해라는 당위성을 가진 장들과 자신이 상당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들은 직원을 위해서,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이렇지 못하면 항상 불협화음이 생기고 소통도 안 되고 재미없고 즐겁지 않은 회사가 되는 거죠. 피곤하고 창피하고 슬프지만 제가 지금 있는 곳도 막장 회사,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조직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뭐 동아리 활동이든 할 때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저는 제가 바꾸려고 노력했었어요. 여기는 왜 이런가. 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사실 탈퇴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희한하게 너무 그 선배들이 너무 참 비효율적이고 뭐 맨날 권위만 잡고 말도 안 되는 회의만 하고 동아리인데, 아니 학술 동아리인데 아니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하고 학술은 언제 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 준비에다가 이런저런 그래서 제가 아예 학술 부장이 나중에 돼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형태로 다 바꿔버렸죠. 저희 축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축구팀이 보면 조기 축구가 텃세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포용보다도 그 텃세를 되게 많이 부립니다. 텃세 부리면서 새로운 사람의
이렇게 경기를 많이 뛰게 해주기보다는 내가 회원이고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많이 뛰어야지. 다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보면 많이 좀 저거 하죠. 저희 교회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놓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싶으면 어쨌든 바꾸려고, 제 스스로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전문의 공매도에 관한 의견을 여쭤봅니다. 우리나라는 왜 공매도에 대한 만기일이 없는 걸까요? 하면서 쭉 적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2023년 2차 전지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그 공매도 세력들하고 신용을, 내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 똑같은 포지션이에요. 근데 똑같은 포지션이 아니라 똑같은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한쪽은 위로 가는 배팅을 하고 신용하는 분들, 주식을 빌려서 때리는 사람은 밑으로 가는 거를 배팅하는 투기꾼들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런데 그 공매도가 많이 몰려 있는 주식은 이자 어마무시하게 냅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셀트리온 같은 거 이자 18%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자를 18% 내면서 밑으로 18% 이상 떨어져야지 먹잖아요. 야, 18% 연이자를 내면서 공매도 빌려가지고 저거 때려서 그만큼 수익 내나? 그랬다가 2017년도에 셀트리온 급등하면서 다 소위 말해서 다 뒤졌거든요. 2019년도부터 20년 넘어올 때 2019년도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게 만기가 없으면, 만기 없이 계속 그냥 버티기만 하면 버느냐? 아니에요. 그 신용도 만기 없이 계속 버틸 수 있냐? 그 담보 부족되면 청산 당하잖아요.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도 내가 10억으로 40억 원어치 주식 빌려가지고 10억으로 10억 원어치 빌렸다 치자고요. 공매도도 그냥 빌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 주식이 상한가 한 두세 번 쳐버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까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터질 때 10억 원 때렸는데 이게 두 배로 가서 20억 되고, 20억에서 50%만 올라도 30억이 돼요. 위로 무한정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숏 스퀴즈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 올라라 나는 기다리면 되지가 아니라, 그때 23년 7월 25일 날 숏 스퀴즈 나왔잖아요. 공매도 때린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그 만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만기 없이 그냥 공매도 때리는 기관이나 개인들한테 무한한 이게 무슨 그 권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매도 때리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매도로 크게 돈 벌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마이클 베리가 2008년도에 공매도로 해가지고 돈 번 걸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제가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요, 솔직히. 저도 2007년도에 미국발 IMF가 시작됐습니다라고 해서 미국에 큰 조정이 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롱 포지션으로 보는 게 훨씬 돈 많이 벌었을 건데, 저렇게 막 고생대로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그 한 번 2008년도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돈을 버는 거는 약세장에서, 공매도는 약세장에서 돈을 벌고, 신용하는 분은 최근 같은 강세장에서 돈 버는 거예요. 둘 다 자기가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반대로 강세장에서 최근에 보면 종목들이 다 숏스퀴즈 나오는 느낌이라 했잖아요. 미국의 브로드컴도 얼마 전에 그랬고, 오라클도 그랬고, 거기 공매도 포지션 했던 애들이 뒤지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 주식 시장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이런 느낌은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뭐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공매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 모의 투자 한번 해보세요. 모의 투자로 떨어질 종목 같은 걸 갖다가 모의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그 쇼스로 먹는 게 엄청 어렵다라는 걸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든 신용이든 아니 돈이 없는 사람한테 왜 돈을 빌려줘서 주식을 사게 만드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주식 시장의 거품은 미국 시장에 지금 1200조가 넘 1400조예요 지금. 그냥 미국도 신용으로 산 돈이 1400조나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지는 이유가 다 이 신용하고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시장이라는 거죠. 그것도 주식 시장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용할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분이네요. 언론 추석 연휴가 와야 전무님 좀 쉬지 않으실까? 전무님은 처음 방송 배웠던 게 연합뉴스였나 그랬는데 2년 전보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게요. 이번에 추석 때 미국 가서 푹 쉬고 오면 얼굴이 많이 좀 회복돼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수대교 붕괴 후 재시공할 때 북쪽 다리 기초 2개를 시공 참여했습니다. 다시는 이상 없도록 튼튼하게 했습니다. 우리 김경찬님께서 그 일을 또 맡아서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하며 조직의 성장을 돕는 리더십은 리더십 중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한답니다. 라고 또 적어주셨습니다. 네. 1등 매니저 따라하기 시작한 지 3주 차인데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오랜 시간 주식을 했지만 이제까지 보지 못한 계좌 색깔, 한 번도 실천해 보지 못한 느긋함, 진짜 뿌듯합니다.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삶에 영감을 주시는 전무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2020년에 둘째 아들에게 계좌 만들어주고 삼성전자를 사주었는데 지금 수익률이 12%네요. 애공 하셨습니다. 우리 범이 형님이 적어주셨는데 5년 동안 주식해가지고 그래도 본전은 했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그래도 다행이네요. 말씀드리거든요. 손해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2% 오늘 또 올랐으니까 지금 이제 15% 넘으셨겠네요. 5년 해가지고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좋은 수익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면 배당 받으셨잖아요. 2.5%씩. 그러니까 아마 범이 형님이 배당 계산을 안 하셨을 건데 배당 다 계산하면 지금 20% 정도 나왔을 거다. 그죠? 잘하신 거죠. 전무님 연세 봤을 때 성수대교 붕괴 때는 아마 출근이 아니라 대학교 등교 같네요 하셨는데 네, 제가 회사 출근할 때였습니다. 94년 8월 달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도쿄에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하셨네요. 시어세님이셨군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사망 선고 내린 트럼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요. 과학기술 인재 취업 비자 H1B에다가 수수료 100배 올려서 1억 4천만 원.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수수료가 21일부터 10만 달러로 인상이 됩니다. 21일부터 이제 잠깐만요. 어제부터였네요. 현행 1,000달러였네요. 현행은 1,000달러니까 140만 원 정도였었네요.
100배 오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 따른 것인데 H-1B 비자는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직에 주어지며 기본 3년 체류에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의 지름길로 여겨왔고요. 미국은 H-1B를 통해서 전 세계 인재를 빨아들임으로써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빅테크를 탄생시키고 첨단 기술 초격차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면서 사망 선고를 내렸고요. 지난 19일 포고문에서 H-1B 비자는 일시적으로 부가적인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지만 미국 노동자를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으로 밀어내는데 악용돼 왔다면서 체계적인 남용을 통해 미 노동자를 대규모 대체함으로써 경제와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하워드 러터니 상무장관도 미국을 위해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이민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고요. 수수료는 H-1 비자를 신규 신청할 때 적용이 되고 비자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할 때. 하지만 개인이 이 정도 돈을 지불하거나 기업이 비용을 후원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번 조치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대혼란에 빠졌고요. 인재 영입에 큰 차질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H-1 비자를 약 40만 건 발급했지만 이제부터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40만 건에 $1,000 하면 4억 달러도 그죠? 트럼프가 비자 문제에 자국 우선주의로 더 치우치면서 한미 간 비자 협상에도 비상이 걸렸고요. 특히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의 구금 사태 이후에 우리 정부는 기존 H-1B 비자에 한국인 몫을 늘리는 방안도 협상안으로 고려했는데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DC 정가에서는 미 비자 제도의 일대 전환이라 할 수 있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를 두고 트럼프가 정권 내에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H-1B는 트럼프 2기 출범 직전부터 최대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네요. 집권 초기만 해도 실리콘밸리 출신 측근들을 중심으로 미중 경쟁 속에서 외국의 다양한 인재를 유치해야 기술 패권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찬성론자의 목소리가 더 컸는데 여기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사가 도치 수장을 지낸 앨런 머스크였고요.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생으로 H-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창업했고 시민권도 취득했네요. 그는 스페이스X,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수백 개의 다른 회사를 구축한 수많은 사람이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때문이라며 반대론자들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인도계 벤처캐피탈리스트 출신으로 백악관 AI 수석 정책 고문에 임명된 스리람 크리슈난 등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답니다. 트럼프는 작년 12월만 해도 H-1B는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나는 항상 이를 지지해왔다고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노선을 수정했고요. 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의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특히 이 문제에 강경하다고 알려졌는데 마가 진영 인플루언서들도 장외에서 H-1 비자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신흥재벌이며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 미국 우선주의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백악관이 20일 발표한 이 팩트시트 문서에는 H-1B는 미래 미국인 노동자들이 스템 직업을 선택할 동기부여를 저해하고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되어 있고요. H-1B로 외국 인력을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 IT 기업들이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는데 한 미국 기업은 2025 회계연도에 5,189명의 H-1B 비자를 승인받았으나 미국인 직원 약 16,000명을 해고했다고 언급했고요. 심지어 미국 IT 직원들이 자신을 대체하는 외국인 인력에게
업무를 교육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H1B 비자는 일반 기업의 연간 8만 5천 개, 미 석박사 소지자 한 2만 명 포함해서 8만 5천 개 발급 한도가 정해져 있고 추첨으로 선발되는데 한국인도 1년에 약 2천 명 안팎이 선발되고 있답니다. 연장 승인과 비영리기관, 고등교육기관 등에 발급하는 것까지 포함하며 연간 40만 개 정도가 발급되며 지난해 약 9만 9천 개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가 적용이 되며 발급 건수가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워드 로터닉 상무장관은 지난 19일 핵심은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고 해서 혼선을 줬고요. 하지만 다음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을 비롯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해당 수수료는 매년 내는 게 아니라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했고 국가 이익에 부합하면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미 간 비자 협상을 까다롭게 만들 수도 있는데 트럼프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개선을 시사했지만 한국의 반대급부로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울 수 있고요. 현재 의회에 공화당 영킴, 민주당 톰 스워지 하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국인 전문직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미 정치권에 만연한 반이민 분위기 속에 입법이 탄력을 받을 바는 분위기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자, 24년 주요국의 H1B 비자 발급 건수인데 와, 인도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28만 건. 71%에 해당되고 중국이 11.7. 여기 둘이 합치면 83%예요. 그 다음에 필리핀, 캐나다, 한국 전부 1% 전후입니다. 자, H1B 비자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IT 엔지니어링, 금융, 의학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취업 비자인데 최초 3년 허가 후에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고요.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고 영주권 전환이 가능해서 아메리칸 드림의 지름길로 여겨지는데 2006년부터 일반 기업용 H1B 비자의 연간 신규 발급 쿼터는 총 8만 5천 개에 20년 가까이 지금 묶여 있다고 합니다. 학사용이 6만 5천 개, 미 석박사용은 2만 개. 이렇게 해서 8만 5천 개네요. 근데 이 기사, 요 다음 기사 보고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상 걸린 빅테크 H1B 소지자 즉각 미국 복귀하라.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H1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한다고 포교령을 발표하면서 해당 비자를 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 빅테크에서 일하는 연구원 엔지니어들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기업과 유학생까지 큰 혼란에 휩싸였는데 당장 미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유학생들은 빅테크 취업문이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당분간 미국 내에 머물고 해외에 있는 직원들로 곧바로 귀국을 권고했고요. 아마존은 이날 H1B 및 H4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미국에 머물도록 권고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H1 비자 소지자에게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메타도 이날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서 H1B 비자 소지자는 미국으로 바로 돌아오라고 했고요. 지난 6월 기준으로 아마존은 H1B 비자를 가진 직원이 14,000명 이상이나 되고요. 메타, 애플, 구글도 각각 4,000명 넘는 H1B 비자 소지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을 고용한 대학교들도 마찬가지인데 UCLA에는 새로운 비자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 지침이 없어서 많은 세부 사항이 불투명하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들도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특히 최근에 조지아 구금 사태까지 있었던 터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요. H1B로 미국 우주항공기업에서 일하는 김모 씨는 해외 출장 이후 한국에 들를 계획이었는데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앞으로 인사평가나 정리해고 대상자 선발 때 이 비자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대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빅테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조모 씨는 학생 비자로 일을 시작한 뒤에 H1B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인 취업 준비생, 유학생 오픈 채팅방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비 방법을 공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 발표 이후에 저희 가족 톡방에 저희 딸이 I'm going back to Korea. 네. I'm going to go back to Korea. 네, I'm gonna go back to Korea. 네, 이렇게 딱 올렸더라고요. 저희 딸도 작년에 UCLA 여기 졸업하고 나서 지금 LA에 있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3년 유효한 거거든요. 3년 뒤에 얼마라고요? 1억 4천? 아까 그 돈 내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저야 뭐 저희 딸이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웰컴이라고 해주긴 했는데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중국이 절대 미국을 쫓아올 수 없다라고 단언했던 이유가 전 세계의 인재들이 다 미국에 모이고 미국에서 교육받고 난 다음에 안 돌아간다는 거죠. 우수 인력들은 자기네 나라도 특히 중국이 시진핑의 독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중국의 그 많은 인재들도 안 돌아갈 거고 인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브레인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남아서 미국의 이런 빅테크들뿐만 아니라 여러 혁신 기업들에게 일을 하면서 그것도 이 비자 상태나 영주권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하면 아무래도 불리한 여건 속에 그 임금도 처음에는 좀 박봉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인재를 글로벌하게 좋은 인재를 제일 먼저 좀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절대 미국을 못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정책으로 하면 완전히 소탐대실이죠. 완전히 소탐대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가 지금 저는 거대한 미국의 주식시장에 그 댐에 저는 금을 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 다행인 거는 트럼프의 임기가 4년이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일 거고요.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고 나서 하원이 민주당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90%가 넘죠. 그래 됐을 때 좀 제동이 걸리면서 내후년 27년장을 제가 좀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년에 지금 트럼프의 이 폭주가 지속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2020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이 트럼프가 선거에 패배하고 뭐 이런 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한테도 뭐 아니야 박준모 좀 더 기다려봐 뭐 그래서 저는 그냥 퀀트적으로 대통령이 단임으로 끝났던 케이스가 많지 않거든요. 1978년부터 82년 카터 대통령 존경은 받았지만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실업률이 그때 10%까지 올라가면서 재선에 실패했었고요.
실업률이 7% 넘어갔을 때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는데 그 몇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선거가 열리기 전에 미국의 실업률이 7%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실업률 룰에 딱 맞게 재선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국민 사과 방송 KBS money 올라가서도 제가 트럼프 당선 된다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뭐 선거 누가 이기고도 지든 대선 이후에는 또 주가 올라가면 돼서 2020년 11월 5일부터 그 다음 해 1월까지 또 저희 고객들 수익률이 뭐 한 20% 정도 더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트럼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국내든 미국이든 어디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퀀트적으로 접근했다가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근데 투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2017년, 16년에는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그때 맞췄죠. 힐러리랑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법인세 35를 15까지 내려준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무조건 랠리다.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운용 잘해가지고 정통부 장관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큰 정책, 관세 정책하고 이거는 예상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전 세계의 유능한 인재를 H1B로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미국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인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트럼프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다. 그거는 미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중 정상 경주 APEC 참석 세계의 담판이 열리나인데, 자, 2019년입니다. 지금 2019년 6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악수하고 있죠. G20 회다. 요해 2019년 11월에 또 칠레에서 에이펙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칠레가 이런저런 경제 사정으로 에이펙을 못 열면서 무산이 됩니다. 자, 그때 악수를 하는데 시진핑 표정 입장에서는 표정이 좀 좋지 않으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한국을 방문해서 마주했는데 두 정상은 이번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인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이자 세계 경제 외교 질서를 흔들 세계의 담판의 무대가 한국이 되는 셈인데 대통령실은 21일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로서는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19일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3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가진 후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모두 직전까지 에이펙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 통화를 계기로 공식화했습니다. 두 정상 간 이 만남이 2019년 6월 요 G20 회의 이후 약 6년 만에 다시 보는 거고 미중 정상의 한국 동시 방문은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 안보 정상회의 당시 브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후진타오 주석이 12년에 만났었군요. 그 이후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중 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이고요. 2014년 이후 처음 한국을 찾는 시 주석의 방한 형식은 국빈 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 올해 2분기 대미 관세가 47배나 늘었습니다. 네, 어마무시하죠. 지금 사진은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수출용 차량들이 선적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이 올 2분기에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부담한 관세는 2분기니까 4, 5, 6월 달이다, 그죠? 총 33억 달러, 4조 6천억 원으로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에 이어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전인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관세가 무려 47배나 증가한 것으로 관세 부담 증가 속도 면에서 세계 1위고요. 한국은 올 1분기까지도 한미 FTA가 적용돼서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2분기 한국이 부담한 대미 수출 관세액이 33억 달러로 중국은 259억 달러,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55억 달러, 일본이 47억, 독일이 35억 달러, 베트남 33억. 베트남하고 우리가 비슷했네요. 작년 4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7천만 달러였지만 올해 2분기에 무려 47배나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에서 단연 1위로는 캐나다가 19배, 멕시코 17배, 일본 8.2배, 독일 6.3배, 대만 4.8배에 비해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죠? 중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부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고유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탓에 관세 증가액은 가장 컸지만 관세 증가율은 2.2배로 10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올 2분기 한국의 품목별 대미 관세액인데 자동차 부품이 57%나 올랐고 기계류, 전기전자, 철강, 알루미늄, 네, 이런 순이네요. 대한상인은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를 조속히 적용해서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 미발포 품목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비자 문제도 그렇고, 이게 관세 문제가 서서히 매듭이 지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근로자들 그런 식으로 체포되고, 또 비자 이런 식으로 H1B 비자에 대해서 스스로 100배 올려버리고, 이런 게 약간은 좀 찜찜한데요, 보니까.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잦은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서 그 다음에 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하임리히 법칙이 좀 떠오릅니다.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도 삼성전자 96,000원 간다 리포트가 나왔나 보네요. 자, 반도체 겨울이 온다 등의 보고서로 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 주가를 흔들어 놨던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가 비관론을 접고 AI 슈퍼사이클 수혜를 점치는 보고서를 냈는데, 전자를 메모리 업종 톱픽으로 꼽았습니다. 모건 스탠리 최근 메모리 슈퍼사이클 수요가 메모리 전반을 견인한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라이징 AI 타이드가 lifting all boats 해가지고 네,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메모리 산업 전반에 대한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보트는 다 뜬다. 이런 얘기이고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강력한 AI 성장이 새로운 기술 사이클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2026년 메모리 시장에 대한 상당한 수요 공급 브리지를 야기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빙산이 다가온다며 반도체 시장을 어둡게 봤었죠. 지난 4월에는. 21년 8월에는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 메모리 윈터 이즈 카밍이라고 리포트를 냈었고,
예, 작년에는 윈터가 룸스 흐릿하게 보인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떨게 만들면서 주가를 급락시켰죠. 모건 스탠리가 불과 5개월 만에 비건론에서 낙관론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AI가 있는데, 이 은행 애널리스트들은 AI 수요가 업황 둔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겨울은 따뜻할 거, warm winter this year. 좀 해도 너무하다, 그죠? 예, 결국 윈터 오는 걸 잘못 봤다가 아니라 윈터인데 따뜻한 겨울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서버 및 모바일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올해 4분기 D램 평균 판매 단가 ASP가 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최선호주 탑픽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86,000원이었는데 오늘 지금 86,000원이 83,000원 300원으로 끝났네요. 이 목표가를 96,000원으로 12% 올렸고요.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도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는 26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58% 대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도 전자 주가 전망을 속속 올렸습니다. 네, 사실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보고서는 좀 솔직히 좀 화가 났었죠, 작년에. 아니 AI라는 이 거대한 물결이 하는데, 그때 리포트에도 보면 레거시 반도체, 그 다음에 창신 메모리가 DDR4를 하니까 그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의견이 중립이었잖아요. 지금 AI 반도체 열풍이 불은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그런 AI 반도체에 대한 스페셜티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억지로 무시하고, 그거 자체가 그래서 제가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이 나올 겁니다. 걔네들이 잘못 봤다라는 거에 대한 반성문이 나올 겁니다라는 얘기를 작년 8월 걔네들로 리포트 나오고, 길어봐야 조정이 10개월이니까 반성문이 나올 겁니다 했는데, 지난 4월에도 여전히 자기네들이 보는 시각은 틀리지 않았다. 네,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네, 겨울은 겨울인데 근데 따뜻한 겨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작년 세계가 미국 투자한 돈보다 커. 한국 보증 대출 연끌해도 버겁다. 네, 보시면 미국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요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나라의 역대 대미 해외 직접 투자 금액과 비교해 보면 확인이 되는데요. 당초 정부가 얘기한 대로 보증, 대출 등으로 대부분 마련한다고 해도 힘든데, 이 정도 규모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해외 직접 투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68년 올해 상반기까지 6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7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2,563억 달러네요. 3,500억 달러에 비해서도 한 3분의 2밖에 안 되네. 역대 우리나라의 기업, 정부, 국책은행 등이 미국에 투자한 돈은 모두 합해도 1,000억 달러 모자랍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 투자액이 1980년부터 1990년대는 연평균 1억 달러에도 못 미쳤고요.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급증하기 시작해서 2016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2년대는 한 300억 달러, 역대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대미 직접 투자액은 꾸준히 감소해서 작년에는 224억 달러 수준까지 줄었고요. 작년 대미 직접 투자액을 기준으로 할 때 3,500억 달러를 투자하려면 15년이 넘게 걸리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 기준으로 해도 11년 넘게 투자해야 됩니다. 3,500억 달러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난해 미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이고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3년과 지난해 해외로부터 받은 직접 투자액이 2,974억 달러, 2,923억 달러로 23, 24년 다
3천억 달러도 안 됐네요. 미국으로의 FDI 금액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7년에서 20년에 연평균 2,275억 달러 정도였는데 반도체 칩스법 IRA 등이 시행되면서 대대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면서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했던 바이든 정부 때도 이 규모는 3,500억 달러보다 적었고요. 바이든 때 미국의 연평균 FDI 유입액이 3,334억 달러였네요. 자, 정부는 한국과 일본은 거시경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일본은 한국에 앞서서 5,500억 달러를 대부분 현금 출자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죠. 자, 여한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이 다르다는 점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며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일본이 요구하는 일본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 배경을 설명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기축통화인 엔화를 바탕으로 미국과 무제한 통화사업을 체결한 일본과는 달리 일본은 이미 이렇게 무제한 통화사업이 체결되어 있군요. 미국하고. 한국은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대거 조달할 경우에는 원화 환율이 치솟는 등 금융위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사업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3,500억 달러는 투자 규모뿐 아니라 투자 처 결정과 수익 분배 구조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한국이 투자한 돈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를 언제 투자할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돈은 우리가 다 내고 미국이 투자금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대미 투자 외에 우리가 미국에 제시할 추가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고요.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 관세나 자동차 관세가 25%보다 더 높게 매겨지거나 비관세 장벽 및 안보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을 유사한 체급의 국가로 취급하고 있어서 일본에 비해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협상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유럽연합, 대만 등의 대응을 살피면서 통화수업과 같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최대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그걸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트럼프 정부의 그동안의 스타일 보면 이거 최종 사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삐거덕거리는 얘기는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 워맨 신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